환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사실 대통령까지도 구두 개입을 할 정도로 신년 기자회견에서요. 상당히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국이 굉장히 무력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죠.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자본시장은 굉장히 지금 뜨겁고요, 핫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최근에 나온 뉴스들, 지난번 방송하고 난 이후에 눈에 띄는 뉴스들을 중심으로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요. 그러고 나서 환율 바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율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경제학은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가 학문을 다른 쪽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근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뒤처지다 보니까는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학문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영국과 미국인, 특히 미국인들이 만든 경제학 체계는 가만히 보면 돈에 대한 얘기다. 돈에 대한 얘기다.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얘기다. 경제학이라는 것이.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데 속에서 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로 저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 돈에 대한 이해가 돼야지만이 사실은 경제학에 대한 개념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요. 환율은 제가 이제 돈의 가격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물가는 우리가 모든 중앙은행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목표잖아요. 그 이유는 물가는 바로 화폐 가치하고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니까요. 같은 말이니까요. 그래서 물가는 화폐의 대내적인 가격이고, 대내적 가치, 대내적 가격이고요. 반면에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는 예국의 물건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돈의 대외적인 가치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이게 환율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우리가 기준으로 많이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1달러당 그러니까 우리가 1,400원 하던 것이 1,500원에 육박한다.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수입하는 상품들의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더 많은 돈이니까 우리가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입해 올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지면서 이것도 대외적인 물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물가 부분을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돈을 이제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 이 거래할 때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 적용하는 하나의 돈의 가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금리, 이자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사실 돈의 가치, 돈의 가격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핵심적인 개념들인데 이 물가, 금리, 환율을 가지고 사실은 경제학은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를 이해하는 데 속에서 돈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많은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를 사실 그러니까 그대로 사실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환율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금리와 더불어서 금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거죠. 블랙박스 같은 경우입니다. 한국 경제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속살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 이유는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경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환율의 변화로 인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보는 이득이라든가 혹은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말을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 돈의 가치에는 그러니까 경제의 핵심적인 것이 다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날 경제가 그러니까 화폐 경제 시대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보게 되면 자본시장은 굉장히 뜨겁단 말이에요. 자본시장은 굉장히 뜨겁죠. 코스피가 5천을 그러니까 우리가 장중 기준으로 5,020포인트까지 넘어섰었죠. 금요일 날이요. 그런데 이제 환율은 보게 되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는 굉장히 그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그러니까는 실력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환율입니다. 환율이에요. 자본시장보다는요. 자본시장은 잠시 후에 잠깐 다시 언급하겠지만 그런데 이 환율은 사실 이재명 정부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경제 문제를 그동안 제가 쭉 200회 넘는 동안에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수십 년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누적된 문제들이잖아요. 수십 년간이요.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인 것처럼 과거의 유산입니다. 최근의 환율의 이 흐름은 과거의 유산이에요. 그런 점에서 환율을 안정시키고 싶다면 환율을 안정시켜야 되는 거죠. 안정시켜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화폐 가치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안정시켜야 되는데 안정시키려면은 결국은 뭐냐면 과거와 과감하게 단절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권이 과거의 유산, 물려받은 유산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신년사에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표현을 했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요?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대전환을 해야지만이 대도약도 가능한 거겠죠. 대전환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과거의 유산과의 과감한 단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없으면은 대전환은 한낱 그냥 그러니까 구호에 불과하죠. 구호에 불과합니다. 뭐 양극화 문제도 그렇고 역대 정권치고 노무현 정권 이후부터가 아니라 김대중 정권 때부터 사실 양극화에 대해서 관심을 안 보인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민주당 정권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 국힘당 정권이든 간에 양극화를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것은 정권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30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는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못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안 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다고 봐요. 왜? 기득권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억강부약을 해야 될 정치가 정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결과라고 저는 당황하게 얘기합니다. 경제학을 제가 뭐 반세기 이상 그러니까 반세기 넘게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한 결론입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억약부강 약한 자, 약자를 그러니까는 약자를 억압하고 강자가 그러니까는 이득을 보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게임의 장입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시장은요. 그거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부정할 사람 없죠.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하게 견제해줘야 되는 영역이 바로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 영역입니다. 정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다. 양극화도 하나의 불균형이잖아요.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은 뭐냐? 한쪽의 역할이 그러니까는 한쪽의 역할이 무너진 겁니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결과인 거예요. 예? 우리가 각 개개인들, 각 개인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편으로 얘기한다면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죠. 부처가 그러니까는 태어나서 처음 한마디 한 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을 썼다. 그런데 다 우리가 개인적인 존재니까요. 그러는데 개인적인 존재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능한 것이지 사회 없이 개인적인 존재는 불가능합니다. 존재 자체가. 예? 그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균형이 깨진 결과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들도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자신도 사회적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외면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뭐 우리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리 사회가 특히 심해요. 초양극화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5,000표를 넘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또 설왕설래 국힘당의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남우 의원 같은 경우는 참 진짜 그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하여간 민주정권에서 하는 것은 아마 하나도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성까지 상실하다 보니까는 사람들한테 많은 그러니까는 사실 조롱도 당하고 그러는 건데 본인이 자초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코스피 5천은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의 하나의 이 결과물입니다. 이게 지난 5년이면 2021년이죠. 2021년 초면은 2020년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제가 올스탑이 돼버렸죠. 그런데 경제가 올스탑 되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러고 정부도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지원해주기도 굉장히 버겁고 그러다 보니까는 21년도부터는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활동 재개를 시작을 하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돈이 엄청 풀렸었잖아요. 엄청 풀려 2020년도에요.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들이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이제 복원되기 전에 돈이 풀리면은요 자산 시장에서는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가도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요. 2022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이 3월 달부터 금리를 이제 오르기 시작한 급격하게 이제 그러니까 빠르게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도에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이제 빠졌지만 2022년도 그러니까 연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11월 20일인가요? 11월 20일에 GPT가 등장하면서부터 소위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 붐이 막 일어나죠. 주가가 그래서 23년도부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잠깐 급등을 했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또 주저앉고 하다가 작년 4월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뒤처진 숙제를 한 겁니다. 그 이게 지난 5년간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한 68%가 올랐더라고요. 68%가요. 그런데 대만 옆에 있는 대만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우리의 2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111%나 올랐어요. 111%나. 왜 그랬습니까? 여기도 기본적으로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의 힘이죠, 뭘. TSMC라는 그러니까. 예? 근데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도 경제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실물 경제는요. 그런데 한 95%가 올랐어요. 95%가. 미국은 뭐 당연히 그러니까는 이 AI 관련 투자의 선도 국가다 보니까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죠. 신기술의 특성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가 닦아놓고 얘기했을 때 돈들은 굉장히 많이 풀려 있어요. 어려운 분들한테는 돈이 안 가고 있지만 돈들은 많이 풀려 있잖아요. 이 풀린 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돈이 그 이전부터 사실 풀었거든요. 그 이전부터. 미국이나 일본이 금융위기 이전에 세계 1위 경제 규모 국가였었는데 미국이 2004년도 맞죠. 2004년도에 그러니까 6월 말에 2004년 6월 말로 기억하는데 2003년 6월 말이 아니라 2003년 그렇죠? 2003년 6월 말인가?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금리를 1%까지 내리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유동성이요. 돈이 그러니까 막 엄청 풀고 그리고 금융이 터지면서 또 풀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또 풀고 네? 돈들이 계속해서 지난 20년 넘게 돈이 엄청나게 풀었던 거예요. 네? 풀린 돈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소위 말해가지고 갈 길을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금융위기 딱 터지면서 금리는 쫙 내렸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금 3 내지 4%가 굉장히 높은 금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과거에 90년대에 비하면 그 높은 금리가 아니거든요. 네? 높은 금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금리가 계속해서 지속됐잖아요. 네?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돈이 그러니까는 갈 곳을 못 찾고 있죠. 은행에다 예금해봤자 이자 몇 푼 안 나오고 물가 상승률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이자가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다가 무슨 고용이라든가 이런 실물 경제가 별로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예? 사람들이 재테크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2022년 말에 소위 챗GPT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 관련의 이런 소위 말해서 신기술 관련 이제 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투자할 때가 마땅히 그러니까 없었었는데 그걸 긁어준 거죠. 가려운 데를 긁어준 거죠. 예? 제가 그랬죠. 신기술하고 신용은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속 오르는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는요. 돈이 그러니까는 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 5천이 넘었어. 그러면은 이걸 이제 너무 올라가지고 떨어지지 않겠는 폭락하지 않겠는가? 폭락할 수도 있죠. 조정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들을 만약에 돈으로 회수했다고 해칩시다. 현금으로요. 그 돈 가지고 다시 다른 데다 운용할 데가 별로 있습니까? 별로 운용할 데가 있냐고요.
은행에다 예금하기에는 너무 금리가 낮거든요. 사람들한테 이 만족을 못 주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난 수년간의 주가 상승률은 엄청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다시 주식시장으로 이게 돈들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 이거죠. 예? 예, 이런 상황이라 이거죠. 하여간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건 아니다. 지난 5년간의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요.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 뭐 이 주식에 관여하시는 분이 한 1,500만 명 안팎 정도 되는 저거 규모다 보니까 그 이상은 또 1,500만 이상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식 이 붐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분들인 거고 그 속에서 굉장히 어떻든 간에 실물 시장은 굉장히 지금 여전히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예? 안 좋은 상태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소외감 같은 경우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엄연하게 존재하는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윤석열 때처럼 그러니까 코스피가 그러니까 안 오르는 안 오르고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2,500에서 3,000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면 또 괜찮은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의 이 붐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 세계적인 어쨌든 간에 자본시장 붐의 연장선에 있는 걸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그 간극들, 자본시장과 실물시장의 간극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자본시장 붐에서 소외가 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하나의 이 불편한 부분들은 별도의 과제인 거죠. 별도의 과제인 겁니다. 자, 그래 주가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난 5년간의 흐름입니다. 흐름인데 작년 3월 말 1분기 말이죠. 작년 3월 30일에 2,481일이었어요. 예? 그리고 4월 9일 날 더 떨어집니다. 왜 더 떨어졌습니까? 저 당시에는요. 4월 8일 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하면서 관세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끄집어내 가지고 금융시장에 대충격을 줬어 가지고 쭉 떨어진 적이 잠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말 바꿨지만은 예? 근데 어쨌든 4월달 이후에 4월달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4월 3일날 윤석열이 그러니까 파면이 되잖아요. 예? 법적으로 그러니까 파면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4월달부터 그러니까 급등을 한 거예요. 예, 오른쪽 이 그림을 봐보세요. 급등을 하잖아요. 급등을 한 겁니다. 작년 4월 이후에 급등 행진한 겁니다. 예? 작년 4월 이후에요. 이재명 정권 들어서기 전에요. 예, 요걸 제가 이제 분해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코스피 폭등은 작년 이후의 폭등의 결과는 한 두세 가지 요인의 그러니까 결합물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요. AI 관련 투자 붐입니다. AI 관련 투자 붐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작년 3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 주가가 그러니까 오른 현재까지에서 그 기여도에 있어서 기업들의 그러니까 이 기여도, 기업 가치의 변화가 결국은 주가에 반영되는 거니까요. 기업 가치의 변화에 있어서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코스피 상승에 있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거의 한 50%를 차지했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48점 몇 %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기업이 거의 절반을 끌어올린 거예요. 두 기업,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가지고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 반도체는 사실 그러니까 AI 관련 투자 붐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투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의 결과예요. 결과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이후부터 이제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잖아요.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대 위를 그러니까는 돌파하기 시작한 게 개헌 바로 직전후입니다. 12월 2, 3일 요때였었습니다. 예? 요때였었어요. 24년 12월 2일, 3일 요때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되면 4월 이후에 좀 이제 쭉 안정돼가지고 6월 말에는 한 1,350원대 초까지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져요. 예?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주가치에 대한 정책,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지고 쭉 올라간 거예요. 그 수치를 잠깐 볼까요? 제 방송에는 그 수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수치에 그러니까는 이 별로 그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제 와이프만 하더라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수치를 안 제시하면은 사실 어떤 부분을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과 중간이 저는 이제 25년 3월 말까지를 전후로 해가지고 나눠본 거예요.
나눠봤는데 코스피 상승률이 11.5%였었습니다. 23년 1월 달부터 25년 3월 달까지. 소위 미국 시장이 23년 1월 달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11.5%였었어요. 코스피가요.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뭐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끌어올린 거였었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AI 관련 투자였었습니다. 네? AI. 23년 1월 달에 그러니까 AI 관련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엔비디아가 실적이 막 급등하기 시작한 이런 때거든요. 23년 이후가요. 네?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주도했던 기업이 누구였겠습니까? SK 하이닉스였어요. HBM을 삼성전자는 처음에 좀 헤맸잖아요.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그러니까는 만회했지만 헤맸잖아요. 실제로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주가 상승률이 그 기간 동안에 152%나 상승을 했어요. 근데 워낙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업 가치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보니까는 많이 못 끌어올린 거죠. 많이 못 끌어올린 거야. 예? 많이 못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25년 4월달, 작년 4월달 이후에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가세를 하잖아요. 삼성전자의 그 실적이 그러니까 사실 작년 3, 4분기부터 좀 약간 이제 그 개선되기 시작하거든요. 삼성전자가 2023년도에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다 같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영업 손실을 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24년도에는 SK 하이닉스는 이제 영업 실적이 폭등을 하죠. 근데 삼성전자는 계속 헤맸었죠. 24년도에 헤맸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25년 전후부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죠. 작년부터 좀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이 가세를 하면서 그러니까 두 기업이 확 끌어올린 겁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딱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4월 달 이후에 현재까지 한 100% 넘는 그러니까 코스피의 상승률이 이루어진 겁니다. 상승률이요. 예? 봐보세요. 25년 3월 이전까지는 그러니까는 삼성전자가 4%뿐이 안 올라갔어요. 코스피 평균보다도 그러니까는 상승률이 낮았다고요. 그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5만 전자와에서 안팎에서 그냥 계속해서 허덕였잖아요. 예? 지금 15만 전자 가 있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25년 4월 달 이후에는 163%가 올라갑니다. 현재까지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올해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또요. 올해 1월 들어서 가지고 코스피가 한 18% 오르는 동안에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많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뒤처졌던 것을 따라잡는 소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소위 메모리들, D램이라든가 낸드 가격들이, 특히 D램이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그러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을 이제 그러니까는 전망하면서, 4분기에 그러니까 영업이 20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고 1분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뭐 많게는 30조가 넘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제 소위 시장에서 호응을 얻으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1월 달에는 역전이 됐습니다.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죠. 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러니까 AI 관련 투자 붐에서 가장 수혜를 입은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니까요. 뭐 방산업종들이 가끔가다 튀어나오고, 조선업은 가다는데 조선업은요 사실 2024년도가 워낙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조선업은 2011년도보다도 오히려 지금 낮은 상태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예? 그건 좀 객관적으로 봐주시길 바라고. 뭐 방산 같은 경우는 어디가 전쟁이 터지거나 좀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해지거든 방산주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효과들이요. 근데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는 인공지능 관련 저거잖아요. 예? 소위 말해서 피지컬 AI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냐면은 AI 관련 투자 붐,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개별 기업들의 실적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기본적인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으로 그러니까 5,000피를 제시했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뭐 1년도 안 되고 달성되리라고는 본인도 상상을 잘 못했을 거라고 봐요. 이거 상상할 수 7개월 만에 달성이 됐다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는 예측한 사람은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로 전 본 적이 없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뒤늦은 숙제가 쫙 이제 진행된 거죠. 진행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지만이 균형 잡힌 이해다. 이게 뭐 이재명 정부가 도움이 됐다는 얘기는 사실 정책적인 부분에 조금인데, 정책을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자랑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는 이 AI 관련 투자 붐이 뒷받침 안 되고,
예? 여기에 그러니까 호응하지 못했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호응하지 메모리 반도체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호응 못했으면은 이런 상승은 사실 어려워요. 근데 정치 리스크 해소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죠. 뭐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계엄을 종식시키고 내란을 종식시킨 거는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율과 관련된 보도들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시장 부분 그 정도로 좀 이제 우리가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이것만 해도 벌써 30분까지 지났네요. 이 환율에 대해서 경고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언론들이요. 심지어 학계에서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기사들 2대1에 보도 나온 건데 한국은행이 그러니까는 금요일 날 저녁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 보도를 요청하면서 배포한 게 있습니다. 그 최근부터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를 합니다.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 한 76명인가 몇 명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물어봐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요. 시스템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리스크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 같은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1위가 과거에는 뭐였었냐면 가계부채였었습니다. 가계부채. 근데 이게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1위가 환율로 나왔어요. 환율로 나오고 가계부채는 2위로 내려앉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는 보도하면서 가장 큰 위험 환율 이렇게 제목을 뽑은 거예요. 뽑은 거야. 나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참 저도 경제 전문가 소리 듣고 있지만은 참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방송을 혹시 듣는다면 경제 전문가들이 듣기 싫어하겠지만은 사실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요일 날 이제 그러니까 배포를 하면서 24일 아침부터 그러니까는 기사화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배포한 겁니다.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사화한 거예요. 기사화한 건데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첫 번째는 환율,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다. 그러면서도 뭐냐면 금융위기에 대한 이 가능성은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기사는 뭐냐면은 한국경제신문에서요. 되게 어떤 그 언론들인지 지금 제가 소개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외환위기도 아닌데 한국 16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탔다 해가지고 여기서 토요일날 보도가 나온 겁니다. 토요일날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엔화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통화다. 가장 많이 하락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저 끝에서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이렇게 한국이 하늘 색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1보다 높으면은 2022년도 2월달 그러니까 2022년 2월 24일 날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때 100으로 났을 때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주요 국가들 중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국제결제은행 자료입니다.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 실효 환율은 뭐냐면요. 혹시 경제학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원달러 환율, 개별 국가의 통화를 우리가 교환 비율을 가지고 환율을 얘기를 하잖아요. 평상시에는요. 대표적으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교육을 한 나라가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러니까 200여 개 국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국가들이라고 교육의 그 비중은 다 틀리잖아요. 많이 하는 나라가 있고 적게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비중을 고려해가지고 만든 환율이 그게 이제 실효 환율이라고 합니다. 실효 환율. 실제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유효한 환율이라 이거죠. 근데 여기다 물가 상승률을 그러니까 반영시켜가지고 계산한 게 실제 실효 환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통화를 가지고 전 세계 우리가 교육하는 국가들로부터 물건을 사고 팔고 할 게 아닙니까? 수출과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의 구매력, 구매 능력, 얼마나 많은 물건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기준값에 비해서 10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많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근데 이 떨어진 거는 사실은 2018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떨어졌고요. 더 길게 보게 되면 언제부터냐? 노무현 정권 끝난 이후부터 쭉 떨어져 왔던 겁니다.
노무현 정권이 끝날 무렵이 2007년 말경에 한 111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2020년을 100으로 했을 때요. 111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푹 꺼졌다가 다시 그러니까 좀 회복됐었지만 다시 또 2018년 이후에 다시 쭉 이렇게 하락을 해왔습니다. 예? 하락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된 얘기예요. 이거 얘기하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는 2011년도 이후에 무역의 위기가 온다. 2011년 이후에 무역의 위기가 왔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그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데이터로 보여드렸잖아요. 그거하고 맞물리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보시면 가겠지만은.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여기 맨 끝에 보게 되면요. 녹색으로 88.39가 있죠. 88.39요. 그 다음에, 최근에 83.78. 이게 작년 7월달.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이유는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게 작년도 6월달이잖아요. 근데 7월 1일부터 다시 상승세로 쫙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달부터 환율이 좀 안정이 됐다가 1350원대 초까지 쭉 내려왔다가 6월 30일날 1352원인가 아마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7월 1일부터 다시 쫙 올라가기 시작해요. 7월 1일부터. 네? 작년. 묘하게 이재명 정권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이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이제 그러니까는 환율의 상승, 즉 뭐냐면 우리나라 통화가치, 원화가치의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어요.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하락이 0.07%가 하락했다면은 하반기에는 5.2%나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몇 퍼센트니까 7배가 넘는 그러니까 하락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거 작년에 IMF가 매년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금융안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고 그럽니다. 작년 10월달에 발표된 건데 다시 이걸 또 소환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IMF가 경고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딱 뽑아가지고 내요. 네? 뭐 뽑아서 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 그림이 복잡해 보일 텐데 이게 뭐냐면요. X축은 나라들이죠. 나라들인데 파란색 막대기가 있고 빨간색 점들이 있잖아요. 파란색 막대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화 자산 대부분이 달러 자산이죠. 달러 자산인데 달러 자산을 그러니까는 갖고 있는 달러 자신이 주식 형태로 갖고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출해 줄 수도 있고 해외에다가요. 그다음에 해외에 예금한 돈들도 있잖아요. 해외 예금한 돈들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해외 자산을 미국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그러니까 파란색 막대기 기둥입니다. 제일 많은 나라가 뭐 이 케이먼 군도 소위 말해서 작은 해피처로 알려져 있는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뭐 사실 가장 많이 갖고 있죠. 외화 자산이요. 예? 중국은 많이 팔아치우고 막 그래가지고 저거 한 거고요. 한국이 중간 정도에 제가 파란색 막대기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어요. 파란색 막대기라고 했는데 한국은 1조 달러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화 자산은 그렇게 많은 규모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하면은 많은 게 아니죠. 네덜란드나 우리가 아일랜드보다도 우리가 룩셈부르크나 이런 나라보다 우리가 경제 규모가 큰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타이완입니다. 타이완이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 나라보다 우리가 비하면은 우리나라가 외화 자산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래되어지는 외환 거래 규모요. 한 달 동안에 거래되는 규모가 그게 빨간색 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빨간색 점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에 갖고 있는 예화 자산 대비해 가지고 그 차이가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요? 예? 3조 달러에 가깝게 이렇게 이게 오른쪽 이 수치입니다. 이건 한 25조 달러 정도 되는 거니까는 예? 거의 그러니까는 예화 자산은 한 1조 달러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거래되어지는 외환시장에서 거래되어지는 그러니까는 그 거래량은 25조 달러 되는 거니까 25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25배 정도. 그러니까 달러 자산이 그러니까는 이거 가지고 막기에는 너무 적은 규모다 이거죠. 우리나라 외환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 이거죠. 예?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환노출 달러 가치가 변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위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IMF가 보도를 한 건데
근데 이 문제는 결국은 뭐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량이 많으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화폐 주권의 문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만만 하더라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요. 대만이 여기 보게 되면은 해외 외화 자산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많잖아요. 경제 규모는 우리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많잖아요. 많은데도 대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은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외환 보유액이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잖아요. 인구가 작으니까 어쨌든 간에. 예? 그러니까 한국이 한 300억 달러가 채 안 되거든요. 12월 달 기준으로요. 근데 대만은 그러니까 6천억 달러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 외화 자산이요 보게 되면은 더군다나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볼 때요 여기 노르웨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우리보다도 외화 자산은 적으면서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거기 이제 그린 색깔로 녹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해놨잖아요 보기 저기 쉽게 들어오라고요. 근데 거래량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 노출도가 높은 나라이죠 노르웨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가 별로 그러니까는 저 외환위기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면요. 위에 이제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노르웨이가 운영하는 소위 국부펀드라고 있죠. 우리가 국부펀드, 나라들마다 국부펀드를 운영하는데 2조 1조 달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거죠. 방어 능력이 충분한 거예요. 네? 방어 능력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달러 자산, 해외 예화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면은요 이런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충격을 그러니까는 낮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방어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예? 그러면은 언론들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침묵하고 있다가 예? 그럼 결국 해법은 뭡니까요? 충분한 예화 자산 확보예요. 예? 예환 보유액 확보라고요. 그러니까 IMF의 경고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를 이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 달에 나온 건데 이거 10월 달별로 나옵니다. 자본시장 포함해서 금융시장의 개방이 많이 될수록 당연히 뭡니까? 개방이 많이 됐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돈 갖고 와서 돈놀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런데 만약에 달러 가치가 만약에 이게 크게 만약에 변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돈들이 갑자기 빠져나갈 수나 있거나 급격하게 유출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이 환율 리스크에 노출이 그러니까 환율 리스크에 대한 위험이 그러니까 크게 증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방을 많이 했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많은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들어오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유출입이요. 그러면 그만큼 뭐냐면은 평상시에는 그것이 이점도 있지만은 시장이 굉장히 갑자기 나빠질 때 우리가 나이 들으신 분들이 겨울에 추운데 그러니까 갑자기 추운데 날씨에 나가서 운동하면은 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쓰러지는 이런 그 일들도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그러니까는 이게 이 금융시장에 있어서 돈이 잘 안 돌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리스크가, 소위 말해서 환율이 그러니까는 급등할 수가 있잖아요. 예? 달러가 빠져나가니까요. 그럼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결국은 뭐겠어요? 외환이죠. 외환 공급 능력이죠. 외환 공급 능력인 거라고요. 시장에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에 월가가 요구를 해가지고 금융시장 대부분 다 개방을 해버렸잖아요. 자본시장 대부분 다 개방을 했잖아요. 완전하게 거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개방을 많이 한 나라가 없거든요. 이 신흥국가들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금융시장 개방을 늘렸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죠. 근데 개방을 늘리면 충분한 외환 확보가 필요한 거예요. 예? 갑작스런 그러니까 유출입에 대비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 대비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 통화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통화가치 안정성을.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외환 확보 그리고 화폐 주권의 문제다. 이거는 화폐 주권의 문제.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월가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꿔버렸다. 월가가 원하는 대로.
우리나라 금융자본들이 거기에 유착돼가지고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라든가 기재부에 소위 말해서 이 금융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걸 서포트해주고 제도적으로 예?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화폐 주권을 그러니까는 화폐 주권을 확보하지 않으려면요 대전환이라는 것은 대전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가벼운 어떤 우리가 어떤 그 부분적인 처방까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보게 되면 교육도 그러니까 대전환이 필요하고 예? 성장 방식도 대전환이 필요하고 다 하는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그래서 모두에 얘기한 겁니다. 과거의 유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우리가 이별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이게 바로 대전환인 거잖아요. 대전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연장선에서 이제 이게 21일째로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국회 예산정책청과 아마 예산정책, 나보가 예산정책청 맞죠? 예, 여기서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12월 달에 보게 되면은 통화가치 변동성이 러시아하고 브라질 다음으로 제일 높았다. 일본보다도 더 높았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는 이게 나왔어요. 예? 높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가치가 굉장히 지금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대책으로 나온 게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는요. 그 양도세 그러니까는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겠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RIA 복귀 계좌,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는 계좌에 대해서 세제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거 등등해서 3종 세제 지원 패키지를 내놨단 말이에요. 외환 안정 3종 패키지를요.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하는. 예? 근데 사실 이 대책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왜 그렇게 한 겁니까요?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수요보다 적어서 생기는 문제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 달러 공급이 달러 수요보다도 적어서 생기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 공급을 그러니까는 사실은 예? 늘려주는 것이 유사시에 늘려줘야 되는 것이 누가 할 일입니까요? 그게 통화당국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통화당국이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화폐 주권을. 재정경제업의 업무 중에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화폐 업무가 있거든요. 화폐 주권을 지키라는 업무가요. 예?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정부가 그 능력이 없다 보니까는 지금 외환보유고를 그러니까 털어쓸 수가 없는 거야 지금요. 예? 더 불안해질 테니까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인에게 의존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해외에 투자한 달러를 다시 국내에 좀 갖고 들어와 주세요. IMF 때 소위 말해서 금모으기 운동의 연장선인 거야. 이거 제가 볼 때는요. 개인들한테 호소하는 거잖아. 해외 투자한 달러 좀 그러니까 국내로 다시 그러니까 갖고 들어와 주세요. 이거라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개인한테 지금 그러니까 의존하는 거예요. 예? 개인한테 의존하는 거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정부가 자기 역할을 방치하고 있던 것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결과물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그러니까 문제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화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그러니까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 공론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 그러니까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자. 이런 방식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뒤에 환율은 뒤에서 정식으로 다시 할 거고요. 최근 뉴스와 관련된 겁니다. 트럼프 폭주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예? 트럼프 폭주는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해외에서 간밤에 무슨 일이 터져야 될지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조마조마해야 되는 거야. 특히 이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해외 뉴스를 항상 이 쫑긋하고 아마 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폭주에 유럽이 지금 인질이 됐고 세계 경제가 인질이 되시겠잖아요. 관세 가지고 작년 내내 가더니만은 올해는 그러니까 그린란드 가지고 또 유럽에 대해서 또 가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이 사람은 참 진짜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최근에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요? 트럼프가 1월 17일 날인가 자기 그러니까 엑세단가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관세의 왕이다.
테리프 킹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관세 왕이다. 나는 관세 왕이다. 예? 그래서 이 관세를 가지고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왕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은 필요 없다 이런 구호를 가지고 미국 시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시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정신 세계를 사실 보여주는 용어야 이게요. 지난번에는 뭐라 했습니까요? 나는 국제법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런 용어를 그냥 노골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쓰고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왕으로서 대접받고 싶은 거야. 왕이 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그걸 드러낸 거죠.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표현도 했잖아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왕정시대에 그러니까는 왕정시대의 이 별명 표현을 그러니까 그랬다 이거예요. 주목을 하고 있는 거야 언론들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신세계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절대 군주. 예? 자기는 미국의 왕은 세계 왕이다 이거죠. 예? 이런 식의 인식이 연장선에서 좋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국제법은 필요 없다. 나는 오로지 나의 도덕성에 의해서만 나는 제한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이상의 짓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이 사람 정신세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관세를 또 무기화했잖아요. 무기화하잖아. 그러니까 그린란드 우리가 갖겠다 이거야. 그거를 유럽이 반대? 그럼 얘네 관세 두들겨 맞아. 이런 거잖아요. 관세를 무기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요? 수출에 타격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수출에. 그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니네 우리 미국하고 거래 없이는 니네들 경제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거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일본, 대만 다 이렇게 끌려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관세를 무기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꾸로 무슨 얘기입니까요? 각 국가들이 내수가 그만큼 취약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수가 취약한 거야. 내수가 만약에 강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그러니까는 노골적으로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그래? 그러면 니네하고 교육 안 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하면 해도 될 게 아닙니까? 그러려면 수출에 좀 타격을 보더라도 경제가 이게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경제 주권을 지키려면은요. 그럼 내수가 왜 취약해졌느냐? 경제 규모는 옛날보다 굉장히 커졌잖아요. 결국 양극합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경제력이 취약하니까 그들이 그러니까는 소비할 소비를 그러니까는 뒷받침 못 해주는 거잖아요. 예? 양극화예요. 그 결과를 지금 그러니까 지불하고 있는 거야. 국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수가 강해 보세요. 예? 소위 말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그러니까 경제력을 강화시켜줘 보세요. 예? 그걸 사실 뭘로 가능하다 했습니까?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도 강해요. 민주주의도 강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강한 나라는 예국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달러.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시장의 크기. 미국의 시장에다가 갖다 물건 팔아먹지 못해서 안 달랐다 이거야, 전 세계가. 그러니까 그 힘을 악용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자신과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국내 시장 규모를 피폐화시킨 결과예요. 그 원인은 양극화에 있는 거고요. 이거 봐보세요. 유럽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상국이 독일, 영국, 프랑스잖아요. 이 세 나라가 그러니까 유럽에 있어서 그러니까 1, 2, 3위 경제 규모잖아요. 예? 이들 나라의 성장률을 봐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 파란색 막대기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가 그러니까 2024년까지요. 작년 거는 아직 덜 나왔기 때문에 통계들이요. 보기도 뚝 떨어지잖아요. 뚝 떨어져. 그러니까 유럽이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지금 쪼그라들고 있다 보니까는 예? 트럼프가 볼 때는 만만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뭐냐면은 양극화는 더 우리가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나라는 수출에 목을 매는 나라라고요. 예? 독일 경제가 세계 경제가 좋을 때니까 수출이 막 그러니까 이 교역량이 증가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회복이 되져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예?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세요. 이들 나라들의 우리가 이 부의 집중을 한번 봐보세요. 부의 집중을 보게 되면요. 자산, 우리가 특히 자산의 집중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자산의 진위계수, 0과 1 사이의 값을 진위계수라고 하잖아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0.63이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요. 근데 스웨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의 모델로 얘기하잖아요. 스웨덴은 지금 그러니까 3인당 정권이 무너진 지 꽤 되잖아요. 0.75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와 달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의 불평등이 0.6을 넘으면요. 제가 그랬죠.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는 조선시대 삼정이 물러나지고 이럴 때 토지 집중이 심할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뭡니까요? 이 권력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지 소유 집중을 들어보게 되면 0.6이 안 됐었어요. 0.6이 안 됐었다고. 네? 그때보다 지금 더 악화된 거예요. 부의 집중이요. 네? 그러니까 내수가 다 쪼그라들죠. 내수가 상위 10%의 부의 점유 비중. 근데 봐보세요. 미국이 가장 높고 한국이 두 번째. 네? 이게 굉장히 악화된 거예요. 양극화가.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수출에다가 목을 매는 거죠. 뭐 내수가 국내에다가 기업들이 물건 팔아먹는데 그러니까는 팔아먹을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에 목을 매는데 수출은 결국 미국 시장이 결정하는 거니까 미국 시장이 가장 규모가 크니까요. 독일을 한번 예로 봐보세요. 독일의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이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지난 20년 동안에 계속 줄어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행히 뭐냐면 수출에다 목을 매는 거예요. 수출에다가. 이건 뭐 3인당이 이것에 이거 앞장서가 또 이걸 했지요. 3인당도요. 3인당이 몰락해버렸잖아요. 예?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정당인 그 전통적인 그 독일의 3인당이 독일의 제3당으로 이렇게 몰락해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니네 정체성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정체성은 뭐냐 이거죠. 그 양극화가 가계소비 비중을 축소시키고 그 결과로 수출의 의존도를 높이는 그러니까 관세 협박을 받죠. 관세 협박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거죠. 1월 21일자에. 예? 1월 21일자예요.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는 뭐냐면은 자기의 대통령직이라는 것을 뭘 위해서 사용하고 있냐?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기사예요. 어떻게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사용하고 있는가? 에? 하는데 지금 미네소타에서 그러니까 여성이 그러니까 총 맞아 죽고 난 다음에 그 IC 그 미국 소위 말해서 뭡니까 관세 이민 관세 당국이죠. 예? 그 요원들에 의해서 총 맞아 죽은 일이 미네소타가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연준의 의장인 파월도 그랬지만은 미네소타 주지사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정적들, 자기한테 협조하지 않는 인물들에 대해서 길들이거나 아니면은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개인적인 그러니까 신상 털기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수사하고 뭐 이런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의 공공기관들, 정부 기구들을 사유화시키고 있다고. 미국은 시스템이 잘 발달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국가의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걸 전제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사유화,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FBI가 트럼프의 정적을 뒷조사하는 게 이게 새로운 임무로 지금 됐다 이거예요. 예? 이거 어디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신흥 국가 중에서 독재가 판치는 나라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예? 그리고 트럼프는 뭐냐면 1년 만에 뭐냐면은 백악관 들어간 지 1년 만에 트럼프가 뭐냐면 사적으로 그러니까는 최소한 추석에 볼 때
14억 달러를 그러니까는 14억 달러를 그러니까 돈 벌어들였다는 거잖아요. 예? 14억 달러 적어도 그러니까요. 이게 뉴욕 타임스에서 분석을 한 저기 결과가 예?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어디 후진국 중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독재가 그러니까 지배하는 이런 나라에서 듣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잖아. 예? 그렇죠? 이거 대통령 스스로가 부패해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그러니까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미국이 이렇게 쉽고 빠르게 망가질 줄 누가 알았냐고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예? 근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뭐랬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이게 우연도 아니고 이건 결과물이다. 격차 사회의 결과물이다 그랬잖아요. 그걸 방치한 결과 정치 양극화가 심해진 거고 민주주의가 약화된 거죠. 그 결과에서 미국 사회와 미국 시민들이 미국 정치인들이 자초한 겁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정권의 출현과 뭐가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되게 되면 연준에 이제 1월 이제 FOMC 통화정책회의가 발표가 될 거죠. 저는 인하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트럼프 압력이지만은 미국의 지금 고용 상황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듀얼 미션 두 가지 임무를 띄고 있잖아요. 물가하고 그다음에 고용을 두고 있는데요. 물가는 그러니까 지금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통계가 많이 그러니까 지금 불신을 받고 있지만은 어쨌든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물가는요. 근데 고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변화의 추세입니다. 추세예요. 네? 추세인데 파란색 막대기는 그냥 매월 저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렌지 색깔은 3개월 이동 평균 3개월치의 평균을 가지고 계산한 건데 이게 계속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해 오고 있잖아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추세선이 있는 겁니다. 하락해 오고 있잖아요. 고용이 그러니까 나빠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 또 하나 보는 게 뭐냐면 채용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 채용을 하려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다른 직장으로 더 좋은 직장으로 그러니까 이동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탈하는 것들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그러니까는 더 좋은 직장으로 자리를 변경하는 것도 줄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요?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해고는 증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해고는 증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수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2021년 이후에 쭉 이 추세가 이것도 추세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고용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네? 이게 예를 들면 연준의 그러니까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일자리 부족 규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실업자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가 부족한 걸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뭐냐면 과소고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일주일에 그러니까는 한 40시간 일하고 싶은데 20시간뿐이 못해. 왜? 더 일을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 내가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지만은 구직을 하고 싶어. 근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합쳐가지고 보면은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일자리 부족 규모가. 증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 언제부터? 2023년 이후부터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 노동 연령 25세에서 54세. 미국은 군복무가 의무가 아니니까 25세 이후면 되게 대학교 다닌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을 하죠. 그래서 한 54세까지는 사회에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연령층들이잖아요. 이 연령을 핵심 노동 연령이라고 합니다. 이 고용률도 그러니까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 부문, 소위 말해서 하이테크 분야도 저 오른쪽 2024년 이후에 마이너스거나 혹은 되면 거의 정체하거나 예? 소위 말해서 하이테크 부문들의 고용 증가율도 그러니까는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전문 서비스 고용 증가율도 계속 마이너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은행 종사자도 그러니까는 줄어들고 있죠. 은행 종사자도 12월 달 기준으로 21년부터 22년에 잠깐 올라갔다 쭉 떨어지고 있죠.
블루칼라, 소위 말해서 육체 노동자들이요. 육체 노동자들은 고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죠. 예? 제조, 건설업, 뭐 이런 등등에 있어서요. 뭐 운송업이라든가 이런 데 속에서요. 떨어지고 있죠. 이 오렌지 색깔이 고용 증가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그러니까. 예? 청년층 실업률이 그러니까 10%를 돌파해가지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청년층에.